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요즘 외교 안보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북한 선제 타격론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기까지 북한을 제재하고 억지시킬 수 있는 기간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북한을 실질적으로 먼저 타격을 하겠다, 공습을 하겠다, 이런 주장이 우리 정부 여권과 미국 주요 대선 주자에게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따라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북한을 먼저 타격하겠다, 구체적으로 공습하겠다,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오늘 동아일보 1면에 이 같은 단독 기사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탈북한 주영 공사인 태영호 전 공사가 북한이 내년까지 6차 핵실험 플러스 7차 핵실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 정보 당국자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의 내년 대선 전까지 6차, 7차 핵실험을 통해서 완벽하게 핵무기를 보유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를 저지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뜨거운 뉴스는 이겁니다.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때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으로 뜨겁습니다. 제2의 NLL 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당시 문재인 실장이 북한과 내통했다, 모의했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진상 규명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 전 대표 측은 그런 게 아니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송민순 전 장관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엄격히 따져서 썼다라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당시 북한의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문재인 당시 실장이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자라고 말을 했다, 송 전 장관 이렇게 말했고,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이틀 전에 이미 기권을 결정한 거고 우리의 결정을 북한에게 통보한 것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 전 대표의 말대로 우리 정부의 결정을 북한에 통보했다곤 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것 또한 문제다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비선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 특혜 의혹 때문에 이화여대의 교수님들까지 총장 물러나라 해임 촉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입시 평가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 이화여대 의혹이 한복판에 섰습니다. 총장 물러나라, 이제 교수들까지 목소리를 모으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은 말입니다, 무수단 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무수단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야욕 그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엔 지난번과 달리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추가 발사할 것을 내비쳤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미사일과 6차, 7차 핵실험까지 내년 안에 완수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꿰뚫어야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울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했던 안타까운 대형버스 전소 사건. 그런데 해당 버스의 운전기사가 무리한 끼어들기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당초 이 버스 기사는 앞 타이어가 펑크나서 사고가 났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꾼 겁니다. 내가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려 했다. 유족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1면에 보도되고 있는 단독 기사입니다. 누구를 교체하기로 가닥을 세웠답니다. 누구를 교체하기로 가닥을 세웠을까요? 청와대와 여권이 우병우 수석을 드디어라는 표현, 드디어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종 결정한 건 아니고 가닥만 잡았다는 겁니다. 과연 이 기사 사실일까요?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여러 가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저희 돌직구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품격에 맞는 중요한 뉴스만 치열하게 골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저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의 첫 번째 주제는 오늘의 특종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특종 자막이 제 위쪽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일보가 일면에 단독 보도한 기사입니다. 저희 돌직구쇼는 지난 며칠 동안 북한의 균열 조짐에 대해서 그 징후를 심도 깊게 포착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월요일 아침 북한과 관련된 정말이지 중요하고 새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오늘의 특종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태영호 공사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이 6차 그리고 7차 핵실험을 내년 안에 마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태영호 공사의 발언부터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태 공사의 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제외 공간에 남조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말까지 6차 핵실험, 7차 핵실험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것이니 준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우리 정보 당국에게 태공사가 털어놨다라는 북한의 내부 계획입니다. 북한의 균열 조짐, 오늘 저희 출력물로 정리해봤는데요. 세 가지 징후를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구분응선 넘은 북한의 핵 개발, 한반도 북핵 위기 대응 전략은 첫 번째, 해전공사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이 핵실험 시기를 우리 대한민국 대선과 연계해서 대한민국의 대선 전에 핵무기를 그 개발을 완료해서 무장하자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를 저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5차례에 가서 핵실험을 했고 올해 2차례를 했죠. 5차례를 했는데 이제 계획에 따르면은 그 태영호 공사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내년에 6차, 7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2번의 핵실험을 해서 사실상 핵을 완성하고요. 또 핵실험 시기도 그동안에 알려지기로는 미국을 주로 의식한 거다, 겨냥한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년에 이제 2차례 하겠다는 것은 한국 대선에 영향을 줘서 사실상 국내 정책에 개입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새로 나온 얘기인데요. 남조선의 대선 전까지 6, 7차 핵실험을 진행하라. 그렇죠. 그것이 또 다른 증언으로도 확인이 되는 것이 이제 영국 신문의 보도인데요. 태영호 공사의 망명 이유와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자식의 문제, 이런 문제로 알려졌었는데 망명의 결정적인 이유가 북한에서 100만 불을 줄 테니까 영국의 핵 기술을 빼오라.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껴서 탈북해서 이제 왔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거든요. 영국 신문 보도이고 우리나라 정보 당국은 아직 확인을 해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정도로 북한이 핵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압박감을 갖고 아주 집요하게 달려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같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특종 보도하고 있는 내용 저희 돌직구쇼에서 첫 번째 뉴스 주제로 삼았는데 북한 정치 전문가인 박상철 교수님, 6차 핵실험 그리고 7차 핵실험을 북한이 서둘러서 어찌 보면 무리해 가면서 내년 대한민국 대선 전에 완료하겠다라는 것은 북한 김정은의 어떤 계획입니까? 속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북한의 흐름을 다양하고 정말 전략적으로 많은 걸 좀 꿰뚫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꿰뚫어 봐야 된다. 내년에 진짜 북한에서 뭔가 큰 변화는 있을 것이다. 올해 당장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 문제가 우리가 침착하게 풀어가면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풀면 결국에는 우리끼리 남남 갈등이 생겨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서 얻는 것도 많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북한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기로 삼을 거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우리 정치에 말 그대로 핵포탄급의 이슈를 털어뜨릴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그래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태 영사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탈북을 해가지고 자체 붕괴가 될 것이다. 아니다.
미국이 그냥 있지 않고 대화를 모색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할이 없으란 법도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가상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어느 하나에 따라서는 저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북한이 핵이란 무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 특히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해서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협한 것일까? 아니다. 어쩌면 중국한테 우리 미국한테 항시 아주 골치 아픈 존재가 될 테니까 중국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그런 존재가요 너무나도 괜찮은 존재거든요. 어쩌면 중국을 향한 러브 코드도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우리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내년에 본격화 될 것인데 내년 하필 대선이란 말이죠. 하필 대선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겁니다. 윤태곤 실장님,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 중 일각은 북한의 핵미사일, 북한의 미사일은 같은 동포인 대한민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 보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걱정 안 해도 된다. 핵 개발도 미국과 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태공사의 발언에 따르면 한국 대선을 목표로 핵실험을 진행하라. 미사일은 직접적으로 미국의 반응도가 큽니다. 이제 1,500km, 2,000km 이렇게 간 거. 아니 우리가 반응도가 상당히 약한 거는 우리는 어차피 장사정보가 서울에 미사일 없어도 다 오기 때문에 이제 이거나 이런 마음인데 이제 핵은 한국에 대한 반응도가 크죠. 지금 이제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북한이 그렇게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기본은 자기들의 이제 체제 유지가 목적인데 어떤 레버리지를 삼으려고 하느냐. 미국 대선, 그다음 한국 대선까지 해서 한국의 목표는 전반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 가지고 중국도 여기에 합류시켜 가지고 이제 북한을 압박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의 목표는 이제 냉전 체제의 이제 재구축인 거죠.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걸어서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자기들 편에 서게 하는 거. 그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몇 년 전에 했던 이야기. 북한이 자꾸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사드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거고, 근데 미국도 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중국을 압박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서로 수를 뻔히 알고서 움직이는 거. 그거 뭐 우리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랄까 이니셔티브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한 수, 두 수를 쓸 수 있는 건 북한이 먼저 두고 다른 사람들 그 수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돼 있는 게 머리가 아픈 지점이죠. 머리가 아프다는 표현 쓰셨는데 이 말이 정말 사실인 게 김병민 전 의원님. 북한이 하는 사이에 핵실험을 5번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핵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과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 개발을 완료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사실 아닙니까? 그럼요.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국가가 된다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태영호 공사의 얘기에 따르면 내년까지 6차, 7차 두 번의 핵실험을 더 실시할 거라고 압박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거의 목숨을 걸고 개발을 하는데 승부수를 띄운다는 거예요. 5차 핵실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북 압박은 더 커질 것이고 그 짧은 기간 안에 핵무기 체제를 완성하지 못한다라면 벌써부터 내부로부터의 엘리트층 이탈이 심화되잖아요.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면서 고립 상태가 지속되는 순간 김정은 정권 체제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완성하기도 전에 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수를 짧은 시간에 던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가 정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태영호 전 공사의 이 북한 내부에서의 위치와 또 다룰 수 있는 정보력의 수준을 생각했을 때 태공사가 우리 정보당국에 밝힌 이 말은 꽤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작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은 지금부터 내년 1년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출력물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시기가 1년밖에 안 남았다면 한국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기 그 이전에 서둘러서 선제적으로 직접 타격을 해야 된다. 공습을 해야 된다. 이른바 북한 선제 타격론이 구체적으로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러셀 국무부 차관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밝힌 발언인데요. 북핵 개발은 플랜 A가 아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완료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핵 공격을 감행할 만큼 진전된 능력을 보유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곧바로 죽는다. 여기서의 그러면은 오늘 태정공사가 밝힌 것처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곧바로 죽는다.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클린턴의 참모 커트 캠벨 전 차관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북 선제 타격론에 대한 힐러리 클린턴의 입장은 어떠냐? 클린턴과 클린턴 캠프는 북한은 미국이 영내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니까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다룰 손봐줄 이슈는 북한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선택 가능성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북 선제 타격론 why not? 왜 안 되겠는가? 라는 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백승주 의원 전 국방부 차관입니다. 북한 선제 타격 이후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다 마련해뒀다. 정부가. 국민들은 북한 선제 타격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안심해도 된다. 라는 시그널이 한미 양국에서 주말 동안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서둘러서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반응이 꽤 재빨랐습니다. 이례적인 일인데요. 북한 노동신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과 괴뢰패당이, 여기서의 괴뢰패당은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소한 선제 타격 징후라도 보인다면 백두산 혁명 강궁의 즉시적인 군사적 대응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한 말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 타격 징후를 보이면 자기들이 선제 타격할 거다. 발끈한 것 같기도 하고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일견으로는 겁을 먹은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인 침략군 기지들은 물론이고 남조선도 순식간에 완전 불바다, 완전 폐허로 되고 말 것이다. 경고를 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청와대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야 말려는 것이 우리 군대의 없앤 의지다. 라는 것이 북한 노동신문의 반응이었지만 이 반응은 북한 당국이 선제 타격론에 화들짝 놀란 것이다 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북한 선제 타격론 찬성 반대 의견이 뜨겁습니다. 이 컬럼. 네. 다양하게 의견 오늘 도집구쇼에 들어볼 건데 선제 타격론의 시그널들, 징후들이 구체적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 컬럼의 의견은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외교적인 발언에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미국 사람들 얘기할 적에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아까 전 캠벨 그 차관보 같은 경우도 핵 공격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죽게 될 것이다. 그건 당연하죠. 왜냐면은 핵 능력을 갖고 있고 그것을 미국에 발사한다라는 어떤 준비가 돼 있다면 당연히 그 미국으로서는 어떤 자위권 입장에서 북한을 공격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 부시 행정부 뭐 네오콘들이 지배했다는 부시 행정부에서도 그랬었고 그 전에도 그랬었고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부나 국방부에서 나오는 모든 발언들이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군사적인 옵션을 포함해서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항상 놓여져 있다.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 밑으로 내려놓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외교라는 게 어쨌든 당근과 채찍으로 가는 것인데 채찍만 있어서도 안 되고 당근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를 할 적에 군사적 옵션을 항상 빼놓지 않고 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나오는 워딩들도 보면 다 항상 그런 전제가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북한도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최근에 기자들이 그 백악관 측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14일에 그 백악관의 NSC, 그러니까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있는데요. 지난 14일에 어떤 포럼 같은 게 있었는데 최근에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 많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불안해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평화적 해결에 충실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힐러리 캠프, 만약에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을 때 여성 국방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미국 안보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미셸이라는 분인데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라겠습니다. 모든 전제 조건을 달고 있지만 북한이 실질적으로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위협한다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방안을 배제할 수 없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네. 하지만 우리 정책의 초점은 북한 정권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당장 클린턴이 집권하면은 선제 공격이 갈 것이다라고 예. 너무 그렇게까지 단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네. 의미가 있는 외교적 포석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으셨는데 정 의원님 정반대의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정반대다. 늘 예. 이제 외교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끄집을 때는 다른 걸 가지고 있죠. 늘 플랜 A가 있으면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건 그런데 또 이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 예. 사실 워싱턴에서 헌재 타격론이 나온 것을 보도된 거는 한두 달 전부터인데요. 우리 오늘 아침에 이재명 기자 칼럼에 따르면 사실 심지어 그 연초에부터 미국에서는 우리 대통령한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 사흘 북한을 안에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 미국이라는 의견을 갖다 이미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대통령은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대선이 이제 무르익으면서 차기 이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거센 와중에 계속 선제 타격론이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거의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의 70~80%가 선제 타격을 지지한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늘 가지고 있는 옵션의 하나라고 보기에는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네,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8년 임기 중에 북한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물론 이란의 핵 문제나 이런 거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이 북한에 대해서는 전 손을 쓰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차기 정부는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 오바마의 그 어떤 외교적인 이런 거와 다른 그런 걸 성과를 보이고 싶어 할 거고 또 다른 어떤 지점은 사실 클린턴 대통령의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아직 이유로 접었던 것이거든요. 예. 제가 여기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만약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큰 외교나 어떤 참모가 남편인 빌 클린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 클린턴 같은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 얘기대로 옛날에 94년도인가요? 북한을 폭격을 했으면 이 핵 문제 지금 발본 세고 나서 아무 일 없을 텐데 라는 그 후회감을 굉장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부터가 그 옵션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면 유태곤 실장님, 태공사는 내년에 이미 핵무기를 완성할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남은 내년 1년 그리고 미국이 대선을 통해서 새롭게 당선된 힐러리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새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 그렇다면 뭔가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시점도 구체적으로 내년이 될 것 아니냐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제 타격론에 대한 이야기가 높아지는 것처럼 동시에 같이 높아지는 이야기가 어찌됐든 간에 그 앞에 한번 대화 국면이 열릴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미국 쪽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긴장이 극도로 올라간 다음에 대화를 한번 하고 거기서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대선 한참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게 국제 이슈로 떠오른 거는 시리아 사태를 비롯한 아직까지 중동입니다.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 정부하고 손을 잡고 반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알레포에 대해서 우리도 몇 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북한 문제 두 번째거든요. 어찌됐건 김정은 입장에서 북한 문제가 더 위로 올라오는 걸 바라기 때문에 그리고 대화 국면이 열릴 것이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 국면이 열릴 때 그 전에 최대한으로 만들어 놓고 그 대화 국면에 이제 응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오늘 이 동아일보에도 나왔지만은 박 대통령은 이전하고 다르다. 확전을 막아라.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박 대통령의 또 이제 독특한 개인적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제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하나가 있죠. 94년도에 영변 북폭을 사실상 시나리오 단계까지 한 건 맞습니다. 이제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해가지고 외과수식 타격을 하려고 했는데 영변의 핵시설을 그냥 우리가 폭격해 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시뮬레이션이 나온 게 이제 군인 10만 명 그리고 민간인 포함해서 100만 명 이제 수도권에서 여기에 이제 사망자가 발생한다. 결국 전쟁은 한국과 미국이 이긴다. 그런데 이게 초기 단계에서 이게 발생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접은 거거든요. 저는 백승주 차관이 아까 전 차관이죠. 백승주 차관이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북한의 그런 이제
만약에 먼저 우리가 타격을 했을 경우에 북한은 이제 반격이 있겠죠. 반격의 기술적 파괴력도 그때보다 높아졌으면 예. 높아졌지 낮아졌다고 볼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선제 타격론 그 이면에는 북한과 실질적인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은 1981년과 2007년 각각 이라크와 시리아를 선제 타격한 바 있습니다. 과연 북한 선제 타격론, 전쟁까지 감수하면서 북한의 핵 억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의 결단도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출력문 세 번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북핵 위협 인식조사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북핵 해법은 선제 타격뿐일까요?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씩 공개합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북한 핵 위협 대응에 대한 동아일보의 인식조사인데요. 북한 핵무기가 우리에게 정말로 위협이 되느냐, 완성됐다고 보시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58.4%가 거의 그렇다. 그리고 23%가 잘 모르겠다. 12.4%가 그렇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거의 완성했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이 조금 작은데요. 귀하께서는 지금과 같은 제재 압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라는 의견이 45.5%, 32.2%로 많습니다. 그리고요. 귀하께서는 북한의 보복 공격 등 민간인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예방 타격을, 선제 타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체로 그렇다가 24.1%, 보통이다가 29.2%, 반면에 아니다와 대체로 아니다가 12.9%, 27.6%, 그렇다 6.2%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박 교수님, 지금 동아일보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로서는 북한이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없다. 선제 타격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꽤 많아요. 그렇죠. 이제 국민들의 생각은 상당히 이제 한군들이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보면 용어를 갖다가 마구잡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구상에서 청와대하고 백악관을 없애버리겠다. 이걸 한국식으로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가를 좀 정부에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해석을 해야 된다. 괜히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은 너 죽여버리면 진짜 죽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북한 말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 말에 너무나 국민들이 위협감을 갖지 않도록 뭔가 이게 좀 뭔가 순화를 시켜서 좀 들을 필요가 있던 거 하나가 있겠고요. 지금 아까 이제 백승주 이제 의원이 됐죠. 선제 타격론이 백 의원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좀 요즘 모든 사람들이 선제 타격을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선제 타격은요, 이미 전쟁이 시작됐거나 전쟁이 징후가 있을 때 쓰는 전시 중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선제 타격을 가급적 빨리 하겠다라는 거단 말이죠. 그 용어를 가지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는 것보다는 저는 다른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하나는 선제 타격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마도 그걸 생각할 겁니다. 이제 아까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위 예방 타격이 있잖아요. 네.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것을 할 수 없을 만큼 핵 완성되기 전에 아예 박멸시켜버리겠다. 무장 해제시키겠다는 하나가 있고 정반대로 그것을 위해서 외교적 평화적 노력을 하겠다.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두 가지를 다 섞어서 예방 타격도 할 수 있고 어떤 평화적 거래와 애교를 할 수도 있다. 압박을 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예방 타격이냐 아니면 외교적 노력이냐 아니면 둘 다 같이 접근하냐라고 판단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겠구나라는 안정감을 저는 갖고 국민적인 어떤 통합도 저는 생긴다 보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강화가 되는데 미국의 대북 정책과 한국의 대북 정책의 최종 결론은 결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한국은 어떠한 보장을 받고 한국 정부의 공간은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의 한국적인 어떤 자율성 예. 그런 것도 동시에 추구할 확정질 시기가 저는 이미 왔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올 말은 물론이지만 내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라든가 정치권의 노력이 엄청 중요한 것이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북 선제 타격론 정치권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 돌직구시조 시청자 게시판에 고견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만나보시죠.
정치권에서는 송민숙 전 장관의 회고록이 일대의 파란을 낳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 현실은 정말이지 참혹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이러한 북한의 인권 탄압 현실을 국제적으로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 과정 중에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기권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 기권 선택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실장이 북한에게 의견을 물어보라 라고 지시를 했고 북한의 의견을 들어서 기권을 결정했다라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아니라고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공방 오늘 돌직구쇼에서 뜨겁게 다뤄보겠습니다. 출력물을 통해서 한번 공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반응부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 전 장관의 책 보면서 새삼 생각한 건 노무현 정부가 참으로 건강한 정부였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배우길 바란다.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인데요. 과연 당시 문재인 실장이 북한에게 물어보라고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북한의 의견을 듣고 기권을 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가 당시 노무현 정부를 본받아라 라는 발언을 올린 겁니다. 이어서 15일 문 전 대표의 SNS인데요.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2007년은 남북관계 황금기였다. 그랬죠.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북한의 반응을 점검하거나 정보를 수집했다. 그야말로 참여정부의 높은 외교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사실상 북한의 인권 탄압에 동조하며 북한과 내통한 것이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내통했다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가의 논란도 있지만 이정현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고요. 공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정현 대표를 향해서 당대표란 분이 대단한 모욕이다. 내통이라면 새누리 전문 아니냐. 선거만 다가오면 북풍과 색깔론에 매달릴 뿐 남북관계에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건 색깔론 공방일 뿐이다. 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자 책을 쓴 송민순 전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건 책에 있는 그대로가 사실이다. 엄격하게 따져서 당시의 쪽지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사실관계를 기술한 것이다. 기록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실장이 북한에게 의견을 물어보라 라고 물었고 북한의 의견에 따라서 기권 결정을 한 것이 맞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정현 당대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북한 당국자에게 몰래, 국민들 몰래 그것을 뻔히 답을 알면서도 물어서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의입니다. 모의. 내통 모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당 대표를 포함해서 사무총장 그리고 TF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말씀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무슨 종로로 됐다 뭐 이런 식의 너무 심한 말씀. 그동안 계속 수세에 몰리다가 뭐 하나 더 봤다 싶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들을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점을 먼저 경고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김정일 면담 기록을 가지고 또 싸우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합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 주요 정치인들의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의 반응 내놓았는데요. 직접 한번 보실까요? 많은 좌익사범들을 알고 감옥에서 같이 생활해봤지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보다 더 많은 종북 이적 행위를 한 반역자를 보지 못했다. 강경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문 전 대표가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라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지금도 또 북한 정권에게 물어보고 결정할 것이냐. 지금도 북한의 인권 탄압 현실에 대해서 침묵할 것이냐. 비겁하게 도망가는 궤변이 아니라 솔직하고 분명한 대답을 기다린다. 유승민 의원 문재인 전 대표에게 날카로운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외교적 협의는 가능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 누굽니까? 북한 통이죠. 만약 의혹대로 북한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주권 국가로서 적절치 못하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게도 비판을 했습니다. 집권 여당도 색깔론 구태를 제한하지 말라.
국가 내통했다는 득에 감정적인 색깔 정치 공방은 지양하고 사실관계만 엄중히 따져라. 박지원 원내대표가 어른으로서 양쪽에 대해서 한마디씩 비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무엇이 논란인가? 저희가 쟁점이 되는 것을 출력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송미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정말로 당시에 북한 가해자죠. 어찌 보면 인권 탄압 국가인 가해자에게 우리가 가서 기권해야 될까요? 물었나? 첫 번째 쟁점입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북한에게 먼저 물어봐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측의 김경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UN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결정은 북한에 물어보고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일이다. 안보정책조정회의는 백존청 당시 안보실장이 주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기권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입니다. 기권 결정은 도대체 언제 했느냐?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주장은 2007 11월 20일 북한의 의견을 들은 후에 기권하기로 발표를 했다. 북한이 시킨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 문재인 전 대표 측입니다. 2007년 11월 16일 그러니까 20일보다 4일 전에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바 있고 우리가 18일에 북한에 미리 통보를 했다. 20일 북한 의견을 듣기 전에 이틀 전에 북한에 우리가 통보한 사안이다. 우리가 기권하겠다. 그렇다면 북한으로부터 쪽지를 전달받았는데 왜 받았느냐? 북으로부터 2007년 11월 20일 저녁 백존천 실장이 대통령 앞에 쪽지를 들고 서 있었다. 그날 오후 북측으로부터 받은 반응이라며 읽어보라고 대통령에 건네주는 걸 내가 봤다. 김경수 의원은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에 대해서 북한에 전달된 반응이나 동향 보고일 뿐이다. 그렇게 추측한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 송미순 전 장관은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대통령이 묻지 말았어야 한다. 송 전 장관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문 전 대표 측은 송 전 장관의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한 그건 배려였다. 노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 아닌가 싶다. 라고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진영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입장이 상이한데 최대한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진실만 팩트만을 한번 놓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 칼럼의 의견 어때요? 어려운 건 무조건 이 칼럼. 네, 저는 일단 이 과거에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제 보면은 저만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한 것도 사실 기억이 안 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벌써 10년 전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송민순 전 장관부터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등등 서로 진술이 조금 엇갈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전, 정확히는 9년 전인가요? 그 기록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 더 당시에 좀 기억을 되살려서 좀 정보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술이 엇갈리니까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송민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책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기록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진실에 가까울 수 있겠지만 왜 자기 어떤 의견이나 주장 때문에 기억 자체가 편집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좀 사실 팩트 확인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여러 가지 김경수 전 의원이나 이렇게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당시 10월 2일부터 4일 사이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5, 16, 17, 18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고 당시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아주 치열하게 열릴 때였습니다. 총리 간 회담 등등. 그래서 분명히 얘기가 많이 남북 간에 오고 가는 시기였고 민감한 시기였기도 했죠. 그래서 아마 저 내부에서 저런 논란이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늘 외교부와 통일부는 의견이 달랐어요. 외교부는 늘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쪽의 의견을 좀 같이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통일부는 그래도 북한 쪽에 좀 입장을 동조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왜냐면 또 부처마다 성격이 좀 달라야지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 자체가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에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현상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저건 다수결로 결정된 문제냐 아니냐 이건 또 토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나온 워딩을 보면
결국은 논란이 있었고 외교부 측은 이제 소수 의견을 제시한 거죠. 인권 결의안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고 결국 이제 그 상황을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상 그렇다면 이제 다수 의견이 기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해놓고 그런데 우리끼리 남북 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끼리 결정할 수 있지만 통보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북한이 반발할 테고 미리 그 반응을 한번 떠보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보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물어봤다라는 거는 조금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물어봤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전 결정한 다음에 통보 정도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클람의 의견은 그러니까 물어봤다면 북한의 얘기대로 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지만 네.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통보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토론이다라는 입장인데 정반대의 김병윤 박사는 어떠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명확하게 본인 입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김경수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마지막까지 이제 대통령 곁에 지켰던 사람이고 측근 중에 측근이고 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지금 거의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격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입을 통한 발언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 입장이 듣고 싶은 겁니다. 국민들은. 왜냐하면 정말로 북한한테 의견 물었고 결정한 것 맞냐? 왜 이 얘기가 이제 논란이 되냐면요. 송민순 전 장관이 굉장히 방대한 양의 회고록을 썼습니다. 이제 기억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직 외교관들의 특성을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난 뒤에 꼼꼼하게 메모하는 기록들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모들을 수백 개의 메모를 바탕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틀림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송민순 장관 전 장관조차도 이러한 논쟁을 위해서 책을 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고 하면 2007년 있었던 일이 10년 뒤 바로 지금 내년도 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 당시는 대통령 실장에 불과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심각한 앞서 얘기한 대북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져붙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당시 얘기를 잠깐만 다시 좀 드리면요. 당시 이제 논쟁이 분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 사람들 중에 오로지 외교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전 장관만이 대통령님, 이거는 지금 북한의 그 전 세계가 하고 있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찬성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북한이 가해자다. 북한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우선권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의 얘기가 뭐라고 회고록에 나오냐면은 대통령께 부담을 주지 말자. 왜 대통령의 선택지를 줘서 부담을 주느냐? 우리가 기권 의견을 합쳐서 올리자라고 했는데 송민순 전 장관의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반대 의견 있으면 반대 의견, 난 찬성 의견이니까 찬성 의견이어서 올린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송민순 전 장관이 손으로 편지를 써갖고 대통령께 과거 조선시대 때 상소를 올리는 마음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받아보고 이미 결정이 나름대로 난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논의를 보십시오라고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비서실장한테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 주재로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과정에서 과연 문재인 전 비서실장의 의견은 어땠으며 진짜로 그걸 가지고 북한에 물어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한번 말을 할 필요가 있고요. 문 전 대표가 직접 나서서 내가 물어봤으면 물어봤다, 안 물어봤으면 안 물어봤다. 그러니까 1은 과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2는 지금의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때 인권 문제랑은 더 결이 다르게 북한의 핵실험에 관해서 전 세계가 대북 제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었으면 북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데 마지막 상황이라도 대화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북과 대화하면서 결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하다. 여기 두 가지를 해명하시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동아일보 사설도 비슷한 요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 2007년도에 시대정신이 뭐겠습니까? 우리 북한 인권은 분명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한국이 그거에 대해서 빠진다는 것도 국제적인 망신인데 시대정신이 북한과의 화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과의 화해와 북한과의 인권 문제, 보편적 가치인 그 인권 문제를 두 가지를 놓고서 이제 우리 정부가 남북 간의 화해를 선택한 거죠. 북한을 희생하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 논란이 나온 것인데 제가 아쉬운 건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문재인 그때 비서실장이었죠. 비서실장이 남북 간의 그때 화해 무드 속에서 인권의 가치를 갖다가 본을 생략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북한이랑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잡음을 이렇게 낼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서 뭐 통보를 했네,
뭐 통보를 했네 또는 물어봤네. 어떤 경우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차기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국정 운영을 하는데 그 리더십 스타일이 맨날 이런 경우에 이럴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결과적으로 북한에 묻지 말고 찬성으로 갔어야 된다 하면서 이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했다고 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회를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나오는 거는 우상호 원내대표는 문 대표는 처음에 찬성했다 나중에 다시 기권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문 대표는 생각이 뭔지 사실 그 머릿속이 되게 궁금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를 한 건지. 북한에 대한 문재인의 생각이 궁금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찬성했으면 그대로 가던가 아니면은 정말 지금은 북한 남북 간의 화해가 인권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걸 또 물어본다든가 이런 것이 참 리더십의 본인 스타일이 참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엉뚱한 얘기를 했죠. 논점을 얘기를 했죠.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망자니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당사자인 사람이 건강하다, 본받으라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논점을 흐리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본받아라. 예,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그때 의사 결정자로서 전후가 어떻게 됐고 맥락은 이랬고 본인이 그렇게 옳은 결정을 했다면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논점을 흐리면서 뒤에 숨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태곤 시장님 그 당시에 청와대 출입했던 기자였는데 박정원 원내대표의 반응 한번 다시 볼까요? 주권 국가로서 정말로 송미순 전 장관의 발언대로 그때 당시에 했다면 그건 주권 국가라고 볼 수 없다. 사실 박정원 의원이 누구냐면 DJ 정부 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뭐 문재인 전 비서실장 못지않게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분이었는데 주권국가로 적절치 못하다. 제가 그 당시 청와대에 있었죠. 남북 정상회담도 갔다 오고 이 책도 좀 읽어봤어요. 정독은 못했는데 그래서 저도 막 제 과거에 이걸 다 끄집어내고 생각을 해보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말을 보면서 이제 첫 번째 든 생각은 이제 라쇼몬 같다 영화 이제 같은 장면을 봐도 각자의 이제 기억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봐도 겹쳐지는 지점들이 분명히 보여요. 송 장관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더라도 사실상 자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권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였다라는 거는 이제 책에 충실히 기술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반대쪽에 이제 뭐 이재정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다 기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그 뒤에 논쟁의 여지가 아니었다. 여기에서는 일치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인데 그럼 이제 송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계속 반대하니까 그럼 이제 북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누가 하더라. 이게 기가 찬 일이었다라고 되는 거고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분이 워낙에 버틴기니까 우리 다 정해진 건데 이거에 대해서 통보하는 식으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부분 진실은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각자 보는 진실들은 다르겠지만은 그때 이제 그 평가는 다를 수 있겠죠. 그때 이제 기권을 하는 게 적절했냐 적절하지 않았냐는 각자의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기권으로 가닥이 잡힌 거는 뭐 공통된 이제 집안이었다. 하나 남은 거 미리 가서 물어보고 한 거냐 통보한 거냐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각자의 해석들이 난무할 것이다.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딱딱딱 이 문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하나 재밌는 게 문재인 전 대표 측은 그 통보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열심히 토론을 해가지고 북측에 이제 통보를 하고 한 게 무슨 문제냐. 이게 그때 외교로서 되게 잘한 거다라고 하는데 통보를 했으면 아마 국정원 라인을 통해서 이제 됐겠죠. 그때 김만복 전 원장이 특히 북한하고 많이 하셨던 분이죠. 근데 김만복 전 원장은 통보가 뭐고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또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만복 원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겠군요. 아니 그 뭐 자기가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말하자면 각자의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1대3, 어떤 부분에서 3대1 이런 식인데 이 김만복 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3대1로 이게 또 엇갈린다라는 거고 그리고 좀 크게 보는 건 제일 약간 안타까운 게 좁게 하자면은 지금 이제 진보 언론들의 오늘 보도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보수 언론들은 되게 비판적인 편인데 진보 언론은 정치면하고 이제 외교 안보면이 조금 다릅니다. 결이 다르다. 정치면에 대해서는 이 새누리당이 이게 또 덮어씌운다 이런 비판이 강한데 외교 안보면에서는 송민순이 원래 말하려고 했던 걸 보자. 이 책이 막 그렇게 뭐
사실은 야당의 결에 가깝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본 느낌도 사실 그거였어요. 송 장관이 이야기한 거는 참여정부의 이제 빛나는 두 개의 장면, 9.19 이제 육자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 9.19 합의와 14 중에서 송민순 장관은 좀 9.19 쪽에 방점을 찍는 분이고, 여기에 다른 주인공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14에 조금 방점을 찍는 분이거든요. 송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9.19 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니까 저는 좀 이런 생산적 있는 논의도 필요할 것. 물론 이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건 짧게 끝내고 요 진짜 이야기 하려고 했던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 덜어낼게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지만 나머지 다 차치하겠습니다. 덜어내고 딱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제가 남겨뒀는데, 문재인 전 실장이 그때 당시 정말로 북한의 말도 안 되는 인권 탄압에 대해서 침묵을 한 데서 더 나아가서 북한에게 사전에 의견을 구한 것이 사실일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문재인의 생각이 무엇일까? 아무도 모릅니다. 질문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고 제가 제대로 답변할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북한 인권 문제는요, 지금은 여야가 생각이 좀 비슷해졌습니다. 저 당시 문재인 지금 전 대표의 인권 문제는요, 말한 대로 맞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저는 이제 그 송민순 전 장관의 책은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 김병미 의원하고 정성희 의원의 추론이 저는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송민순 전 장관이 토론 끝에 낸 결론도 아니고 또 그 내용을 자기 입장에서 뭐 정리한 것이 속기록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당파 싸움을 한 것은 이제 옳지 않다고 보지만 내년 선거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 씁쓸한데, 씁쓸하다. 이 상황에서 이제 저는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북 정책이 2007년 그때와 같아야 되느냐?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사드 문제가 새로 발생됐고 또 북핵 문제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과거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북 정책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예. 지금 그게 부족한 거예요. 이제는 저는 문재인 대표한테 이 내용을 해명할 게 아니라 그래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어서 어떠한 비판에도 내 정책은 이런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명확히 대북 정책과 안보관을 밝히라. 정확히 밝혀야죠. 이제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예. 이러한 대북 정책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문현답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흙탕 싸움 될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김진태 의원이 박지원 의원한테 간첩이라고 이야기하고 예. 또 뭐 혹시 북한한테 지령받은 거 아니야 문재인 전 대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천상 이건 이 당파 싸움이 아니라 이 사실 이 국가적인 대북 문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당파 싸움으로 가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예. 아까 국민들 그 의식조사 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이게 여당 야당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내년에 국가적인 큰 과제라고만 설정이 되면, 우리 2002 월드컵 봤지 않습니까? 국민이 하나로 오는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나의 현재의 대북 정책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명확한 답변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 도지구쇼의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에 주목해보는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오늘도 3명의 신사동 그 사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사람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그 사람입니다. 요즘 왜 잠잠하나 했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이 책을 써서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그 출판 기념회에는 소위 친노 친문 정치인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들도 그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발언부터 한번 볼까요? 정봉주 전 의원도 저기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란 집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도 있고,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죠. 대통령은 좀 있으면 감옥 갈 거다. 그리고 삼성동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도 있다. 삼성동은 더군다나 박 대통령의 자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이 웃자 모두가 제 마음을 읽는 독심술자인가, 정봉주 전 의원이 저렇게
밑도 끝도 없는 감옥론을 펼쳤고요. 김갑수 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대선은 우리가 이긴다. 내년에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유도될 수도 있고 이것도 무엇을 근거한 건지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생각하기 싫지만 유력 후보의 암살이 있을 수도 있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작살낼 놈들을 작살내는 역할을 우리 내부에서 누군가가 국정원장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오고 갔는데 김병민 의원님, 예. 이 정청래 출판에 정청래는 없고 다른 주변 분들이 와서 장사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총선에서 일단 공천을 받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예. 국회의원 사용법인가요? 이런 책을 쓰셔갖고 거기에 대한 출판 기념회를 온 건데 보통 남의 잔치집에 가면은 그 사람 잔치집의 분위기에 맞춰서 축사를 하고 행동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거침없는 행동과 발언을 보여줬던 정청래 출판 기념회답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반면에 여기 모이신 분들이 대다수가 과거 친노의 핵심이었고 또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친문의 핵심인 분들이 모이셔서 국민들 보기에 정말 낯뜨거운 발언들을 쏟아낸다라면 이게 과연 집권에 어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실수로 구설수가 너무나 많이 올랐던 분인데 여기 대해서 대놓고서는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대통령 감옥 갈 거다. 감옥 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건 좀 현직 있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농의 도를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고 도를 훨씬 더 지나친 분은 저는 방송인 김갑수 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대놓고서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국정원장이 된 사람이 작살낸 사람을 작살내야 된다. 작살. 정치 보복하라는 얘기죠. 이 자리에 와 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와 있었거든요. 대권주자. 대놓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향해서 거의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말을 한 거로 거의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이제 진영 논리를 떠나갖고 본인들의 집권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교전에 준하는 사태 그리고 누군가의 암살 얘기를 꺼낸다라는 거는 이건 대한민국의 현 국민 의식 그리고 정당 정치 의식 전체를 폄하하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지 이런 상황들을 예측했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가 정청래 의원 전 의원에게 공천을 안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저는 제가 만약 야권 지지자가 아닙니다만은 야권 지지자라면 뒷목이 뜨끈뜨끈해질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제가 좀 보태볼까요? 이게 김갑수 씨는 문화인이라 방송인이죠. 방송인. 그러니까 이제 방이 이제 폴리테이너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폴리테이너들의 이제 장점이 뭐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그렇게 표현의 자유가 아주 넓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하지만 이제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게 이 사회적 방대한테 부여한 우리의 뭐 합의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런데 김갑수 씨는 이 책임을 안 져도 돼요. 그런데 이 책임은 결국 누가 지게 되느냐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본인의 발언 때문에 본인은 당연히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되실 분이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김갑수 씨한테 아유 뭐 저런 말을 하냐라고 이제 삿대질을 할 수 있을지언정 저 사람한테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정치적 책임은 어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가다 어딘가 이제 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건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한테인가 이제 갈 거다. 누구한테 갈지 전 국민이 다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정치적 책임을 요하는 그런 발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정청래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이제 소위 말해서 예능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미나게 그 분위기를 띄우는 거 저도 출판기념회에 가봤지만은 주로 분위기를 띄우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말 재밌게 하고 거칠게 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놓은 자리니까 그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이렇게 거친 발언이 나왔는데 김갑수 씨 같은 경우도 아마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선거를 얼마 안 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모임, 자기들끼리 모이고 친노, 친모 그룹이 모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집토끼를 잔속하는 이런 자리는 결코 보통 본인들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본인들의 실 결집에 도움이 되지만 그만큼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반발은 더 커집니다. 그것도 좀 생각하시고 발언했으면 좋겠어요. 도움 안 되는 발언을 뒤에서 돌을 날리는 격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그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오늘 중앙일보 1면에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병우 수석 교체로 가다. 이게 기사 내용의 기사 제목의 전부입니다. 청와대가 드디어 우병우 민정수석을 교체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고 통치권자가 대통령이 우수석에 대한 교체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중앙일보 단독 기사를 오늘 보도하고 있는데 그 기사에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가 우수석 교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박 대통령은 우수석 관련 여러 의혹이 사실 무근이거나 정치 공세에 가까운 측면이 크다고 여전히 생각하지만 북핵 사태를 맞아 국론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야 관계의 복원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우수석 사퇴 쪽으로 대통령이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진석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군요. 정진석 원내대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수석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다시 바꿨어요. 나왔군요. 우수석 나오는 게 원칙이고 증언을 해주는 게 맞다. 뭔가 청와대에서 뭔가 교감이 있지 않았냐 또 우수석 교체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기사를 읽은 모든 사람들이 청와대가 우수석을 교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직구쇼 생방송 직전 청와대로부터 뉴스 속보가 날라왔습니다. 우병우 교체 보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다음 우병우 교체 보도 느닷없는 기사. 그 다음 우 교체 부인에도 보도했다. 매우 유감이다. 느닷없는 기사의 유감이다라는 청와대 공식 부인이 나왔습니다. 이 칼럼, 이 기사와 청와대의 조금 전 반응 뉴스 속보 보시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청와대가 부인하는 패턴이야 뭐 사실 늘상 있었던 거라서 사실 놀랍지는 않고요. 오히려 청와대 반응이 더 느닷없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이 중앙일보 단독 보도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이거는 저는 청와대 관계자가 밝힌 내용인가 봤더니 그냥 여권 관계자가 밝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거 얘기할 적에 뭐 청와대 것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 뭐 핵심 관계자 이런 식으로 인용을 많이 하는데 여권 관계자로 해서 일단 소위 말하는 취재원의 어떤 그게 좀 낮다. 격이 좀 낮다. 취재원의 격이 낮다. 그래서 약간 일단 의심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일면 탑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중앙일보에서 그 단서 없이 근거 없이 썼겠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 교차하는데요. 일단 뭐 부인을 했네요. 부인을 하고 저는 참 재밌는 게 오히려 정진석 원내대표 발언이에요. 9일 날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며칠 지난 중간 또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 또 비판했었잖아요. 11일에?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 16일에 또 바꿨어요. 나오는 게 원칙이고 지원을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일단 오락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정진석 원내대표가 도대체 누구한테 계속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건가 아닌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헷갈리고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 그 발언을 보니까 최소한 한두 시간만이라도 나와서 발언하는 것이 좋다 이러면서 약간 그 중간쯤에 비껴갔어요. 애매해요. 1시간, 2시간만 나왔다 잠깐 들어가시라. 네, 그래서 뭔가 조금 어설프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보가 혼재돼서 뭐라고 딱히 말하기 힘들지만 청와대가 부인했으니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봐야죠. 아니 유 실장님 청와대 출입 오래 하셨으니까 이 청와대 반응이 전혀 우수석을 교체 안 하겠다라는 강경한 대통령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 뭔가의 내막이 있는 겁니까? 이제 청와대 스타일상 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은 안 하는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맥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앙일보 1면하고 동아일보 33면에 이제 주간 칼럼 달콤 쌉싸래한 정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있어요. 우수석 이제 교체에 대한 배경으로 보면은 결국 연결이 되는 게 안보 문제에 전념기 위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 기자는 거기에서 오히려 좀 우려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 다 신경 안 쓰고 안보, 뭐 북한 압박만 하겠다는 쪽으로 이제 우려를 갖고 쓴 거고 중앙일보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야당하고 관계도 조금 복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풀어낸 건데 어찌됐건 지금 박 대통령이 거의 한 1주, 2주 우리도 조금 지겨울 정도로 다뤘지만은 북한은 딴 이야기 거의 안 하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맥락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입니다. 검찰이 이제는 지금까지 이제 오늘 뭐 이석수 감찰관도 들고만 있어서 자기가 답답하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서 뭐라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어요. 뭔가를 내놔야 돼요.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수석에 대해서 만약에 손방망이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수석이 물러나줘야지 체면이 있는 건데 손방망이를 때리는데
얼씨구나 하고 검찰이 이렇게 나에게 면죄부를 줬다라고 자리를 지킨다.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되게 당혹스러운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쇠방망이를 때리는데 또 그 자리를 유지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검찰 쪽의 기류는 우리가 뭔가를 발표하든지 간에 그때는 우수석이 빠져나오는 게 앞으로 뭐 청와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괜찮습니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을 거예요. 여권 전체적으로. 예. 이게 맥락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청와대 즉각적인 반응은 제 생각에는 박 대통령의 의중은 아직도 안 정해졌다. 이런 게 계속 들어오긴 들어올 건데 대통령이 거기서 확답 준 것 같지는 않네요. 확답 준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 방송 준비하고 오자마자 중앙일보 딱 보니까 야, 그때 첫 느낌 역시 박근혜 대통령 정치 잘 안 하는구나. 정치적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이 새누리당하고 집권여당에 박근혜 대통령이 없으면 안 되겠구만. 예. 현존하는 현대 정치인으로서는 최고의 감각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청와대 반응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 앵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예. 느닷없는 이런 그 보도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어느 시기가 되면 교체된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산재가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이 적기다. 때가요. 이제는 우병우 수석을 놔줄 때가 됐어요. 아, 놔줄 때가 됐다. 이제는 우병우 수석을 정말 괴롭힌 거면 놔줄 때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정치라는 것은 항상 느낀 것이 뭐냐면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타이밍. 타이밍이다. 뭐든지 타이밍이 작업하는데 정말 적기라고 보고요. 글쎄 아까 우리 윤 시장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아마도 이게 청와대에서 정리된 생각이 또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그맨 유재석 씨가 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 이즈 나우. 지금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 잡혀봤습니다. 이번엔 신사동 그 사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요즘 이화여대 가보셨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최순실 씨의 실제 파워가 이대에서 증명된 건 아니냐,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 이대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들까지도 총장 해임 촉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칼럼,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 최순실 씨 딸 특혜 의혹은 굉장히 많았었죠. 네. 일단 입학 과정에서의 특혜 문제. 그래서 그러니까 15학번이죠. 최순실 씨 딸이. 그래서 입학할 때 입학 원서에 특정 날짜 안에 금메달을 받은 이런 기록이 있다면 이것을 이제 기재해라라고 했는데 최순실 씨 딸이 받은 그 금메달을 받은 시기는 그 시기를 넘어서서 받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소급 적용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요. 입학도 특혜. 입학도 특혜. 그리고 이제 수업에 안 나오면은 학생이 일단 수업엔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업에 안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F학점 처리하거나 스스로 이제 휴학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학생들이 교수한테 가서 정말 항의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또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최근에 보고서를 한 달도 더 지나서 보고서를 냈는데 교수님이 직접 그 보고서가 일단 이메일에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내주십사 아주 극존칭을 써가면서 다시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했고 또 뒤늦게 낸 그 보고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해요.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교수가 직접 첨삭 지도까지 해주시는 친절함을 보였다고 하는데 입학 과정부터 그동안은 진행된 한 1년 반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들고 오죽했으면 소위 말하는 1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대 교수들까지 나서 총장 퇴진에 나서게 됐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혜를 못 줬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다른 학생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특혜 자체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열심히 정말 공부한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입학하고 수업 시간 들어가고 또 그 바쁜 와중에 아르바이트 하는 그 학생들이 정말 많을 텐데 소위 말하는 여기서 다시 금수저, 후수저 문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의 어떤 그 박탈감이 저는 여기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제가 이화여대를 잘 아는데 정성희 위원님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어찌됐든 그 논란은 차치하고 제가 이대를 잘 아는데 학점 받기 어렵기로도 유명하고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학점 주는 것도 그렇게 깐깐할 수가 없는 경쟁이 센 것으로 유명한 게 바로 이화여대인데 최순실 씨가 비선이냐 아니냐 파워가 있냐 없냐의 논란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지만 그런 이화여대에서 최순실 씨의 딸에 대해서 이 정도로
특혜를 줄 정도라면 정말로 실세 아닌가? 그렇죠. 우리 이제 논설실장이 유아이대를 나왔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칼럼을 썼습니다. 본인이 이대 출신으로서 이대 분위기가 어떤지를 이제 가끔 설명을 해요. 정말 깐깐하죠. 또 뭐 시어머니 같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엄청나게 학사 관리가 깐깐한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를 잠깐 했지만 먼저 얘기를 할 게 원래 태국 특기 종목에 승마가 없었습니다. 예. 없었어요. 학칙을 개정해서 승마를 넣기로 한 게 2013년이고 2014년도 10월에 아시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제 원서를 접수한 다음에 금메달을 따온 것까지 소급해서 인정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정말 다른 학교에도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다른 많은 학교 특기생들이 얘기를 했지만 수업에 이제 들어오지 않고 이제 학자금을 따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게 궁금하잖아요. 예. 그 와중에 지금 최경희 유아여대 총장이 있는 와중에 이화여대가 K미르에서 관련된 한식 세계와 관련 한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또 생활 요번에 이제 학생들의 어떤 농성을 불렀던 그 평생교육 단과대 이런 모든 정부 지원을 엄청나게 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했냐 최순실 씨 딸이 또 그 와중에 그 뒤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그 와중에 이화여대가 받았던 반대급부를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허. 그래서 이제 물러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화여대가 각종 혜택을 정부로부터 다 받았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9개를 신청했는데 8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수업을 같이 들었던 학생이 대자보를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학생이 정유라 씨와 같이 수업을 듣던 같은 학생이 분반에 붙였던. 이게 제일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교수님이 심지어 얘는 이미 F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중에. 보니까 B학점 받으셨더라. 줬더라. 이거 해명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바로 이제 선배, 후배, 다른 과 이렇게 해가지고 전직 대통령 아들, 대선 주자의 딸, 제일 가는 재벌의 딸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쭉 같이 다녔어요. 과는 아니더라도. 근데 예. 그 친구들이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교수님들이 은근슬쩍 봐줬는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조심하고 조심하면 학교 수업에 오히려 더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해가지고 이제 별로 못하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좀 욕 안 먹으려고 이제 노력하고 평가가 괜찮은 편이에요. 저도 유력 대선 주자 아들이랑 학교 같이 다녔어요. 근데 말하자면은 이 대선 분은 떨어졌어요, 그분. 대선 주자 대통령의 친한 언니의 딸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건 저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뭐 어떤 교수님들은 뭐 자유당 때 이강석 씨라고 이제 이기붕 부통령 아들이 이제 서울법대에 이제 들어갔다가 학교에 데모를 하니까 자퇴하고 육사로 간 뭐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던데 참 오죽하면 이례적이에요. 당시에 가짜 이강석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죠. 예. 대선 주자 딸이나 뭐 사실은 이부진 부회장이 학교 같이 다녔었는데 그냥 조용하게 다니고 수업 충실히 듣고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예. 더하니까 이 도대체 이 백은 무슨 백이냐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부진 부회장은 학점 좋았습니까 당시에? 그건 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이런 입길에 오르지 않고 학교를 다녔다라는 거죠. 조용조용하게 다녔다. 그게 미덕이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이제 피해가기 어려운 지점이 이렇습니다. 야당의 공격은 의혹이라고 맞서면 되는 건데 밑에서부터 들끓어오는 민심은 피해가 도리가 없거든요. 이화여대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존심을 건드린 사건이에요. 얼마 전에 평생교육 단과 대학 문제 때문에 이대생들이 집단 반발했던 적 기억나실 건데 그 부분은 결국 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100% 사실관계가 밝혀져야겠지만 입시 비리에서부터 시작해갖고서는 학생들과 전혀 평등하지 않은 상태로 학교를 다니면서 학점을 취득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소위 말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이대생들이 자존심을 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수들까지 나서서 시위에 동참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릴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제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가 적어도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보다 이 이대 사건에 대한 문제부터 좀 풀고 해명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뉴스 많네요. 심지어 돌직구 신문에 이 니은자 기사 하나는 뜯지도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전달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습니다.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가십적인 기사도 많았지만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품격을 생각해서 정말로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중요한 뉴스만을 치열하게 골라봤습니다. 저희 돌직구쇼는 내일 아침 9시에도 더욱더 품격 있는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